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평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남산 135 터널의 통행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1996년부터 터널을 지날 때 양방향 모두 2,000원씩의 혼잡 통행료를 내야 했죠. 그런데 도심으로 들어올 땐 지금처럼 똑같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통행료 없이 무료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쪽의 통행료 부담을 없애기로 한 건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 때문인데요. 혼잡 통행료를 안 받으면 도로 혼잡이 얼마나 가중될지에 대해 앞서 2개월간 실험을 해봤는데요. 차량이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로 혼잡이 가중됐지만요. 도심에서 나갈 땐 그 영향이 적어서 결국 나가는 방향만이라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요. 일각에선 오히려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어긋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남산 터널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혼잡 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다시 혼잡이 가중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임산부의 약 복용 문제, 또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최대 화두가 된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생 안정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요.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 이것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방송 시작하면서 서울 남산 터널의 이것도 오늘부터 도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한 방향은 무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정 구간 도로를 지날 때 요금소에 지불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반가워할 소식부터 준비했는데요. 외국산 건초를 대체할 국내산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이 확대 보급된다고 합니다. 축산 농가의 사료비 걱정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내산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 이게 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건초는 한우, 젖소 등 반추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인데요. 건초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2023년에 농가의 실증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한 기술입니다. 네, 이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 이걸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시스템은 풀사료의 수분 함량이 30 내지 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다음에 수거를 해서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인데요. 네. 이렇게 생산한 건초의 추정 가격이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수입한 티머시 건초 대비 41%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장에 좀 보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 시스템은 2023년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해냈고요. 운영 매뉴얼도 완성을 해서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이 한우 젖소 등 축산 농가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저는 출근할 때 좀 추웠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는 어떤가요? 네, 어제 비가 그치고 난 후 반짝 추위로 추운데요. 내일 오전부터 풀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는 전국이 맑겠으나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충청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강원 지역엔 토요일까지도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아침 영하 10도, 6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0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예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상 예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어떤 준비가 이번 주 필요할까요? 네, 올해 보급종해에 특수미 품종이나 신품종을 재배하기 원하는 농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원하는 품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인 벼의 품질을 좋게 유지를 하려면 함수율이 15%, 온도는 15도씨 이하, 습도는 70% 이하의 조건으로 저장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일로 내부의 공기 온도에 비해 바깥 공기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에 사일로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 위쪽에 설치한 환풍기를 작동시켜서 온도 차이가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겨울철 시설 재배하는 감자 이렇게 추울 때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요? 네, 감자는 파종 후 일주일 정도 지나 감자 싹이 지표면에 올라오면 싹 부분에 비닐에 구멍을 뚫고 절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으로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온도 유지, 수분 보존을 위해 절개한 부분을 흙으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감자는 14도씨에서 23도씨의 비교적 저온에서 생육이 가능하지만 한겨울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종 후 생육 초기까지는 수막시설을 활용하거나 2 내지 3겹의 비닐로 보온을 유지하고 생육 후기에는 야간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될 작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을 때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을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찬 공기가 뿌리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양분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엄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복이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닐 포장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느타리 버섯 재배 농가에선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겨울철 버섯 재배사는 낮은 외부 온도로 배지나 실내 온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배진의 온도는 항상 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습도는 85% 내외가 되도록 보온 관리와 습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적절한 환기 관리는 버섯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버섯의 개체수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선한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느타리 버섯 재배도 역시 온도, 습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군요. 관리 잘 하셔서 품질 좋은 버섯 많이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축사 환경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폭설이나 강풍이 예보될 경우에 축사 곳곳의 안전을 점검하시고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사료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1 내지 2주분의 사료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부 온도차 등에 대비를 해서 축종과 축사 시설 등에 따라 내부 청결 관리와 방풍, 방온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을 위한 소독 생활화 등의 차단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폭설, 강추위 등에 잘 대비해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임신 중 약 복용에 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임신부가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죠. 임신 중에는 약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임신 중에 아프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 사실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임신하면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죠. 평상시에는 뭐 내가 아파도 그냥 편하게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임신하면 혹시나 약 먹었다가 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오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막 정말 나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임산부라고 해서 아픈 거를 다 참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좀 비교적 안전하게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약들도 많은데 임산부들이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써라 이런 걸 그래서 의대에서도 다 배우고 특히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어떻게 약을 먹냐 이렇게 좀 나쁘게 비난하시는 그런 취향 경향이라도 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약 얘기에 앞서서 임산부분들의 약 복용도 일단 사회 제도론가 문화적인 요인이 좀 같이 작용하는 문제라는 걸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임산부들이 이런 정보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랑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한테 너무 강하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꼭 약이 아니라도 이제 임신하면 커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제 카페에서 파는 그런 숏 사이즈 아메리카노 정도는 매일 한 잔 마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해롭지 않다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것까지도 무조건 디카페인 먹어야 된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생활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나쁜 음악도 들으면 안 된다. 이래서 클래식만 하루 종일 들으시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봐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내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본인이 수학 문제를 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태교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 풀면 아이한테 스트레스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도 하는 거는 좀 아이한테 그런 책임을 엄마한테 너무 많이 묻는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참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참 나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개선이 안 돼 있고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고와 별개로 아이가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들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확률적인 문제라서 네. 엄마의 책임이 전혀 아닌데도 그럼 왜 그렇게 강박적일 정도로 이게 그걸 거부하고 조심을 하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장애 아동이 태어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으로 대해주냐라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필사적으로 그러는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임산부분들이 약을 좀 잘 먹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두 가지 요인도 좀 개선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임산부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눠주는 좀 기준이 있으면 좀 마음 편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식품의약청, 우리한테는 아마 FDA라는 그런 약어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DA에서 임산부가 어떤 약을 얼마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를 5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그럼 다음에는 2등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X등급이라고 되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는 X등급. 네.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A등급과 B등급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런 등급 분류가 생긴 게 참 안타까운 계기가 있는데요.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저희 약대에서는 정말 이제 심도 있게 배우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이상 반응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1950년대에 개발된 입덧 방지제인데요. 네, 이거를 먹었더니 이제 태아 발달이 그때는 이제 약을 먹었을 때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던 때예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다고 허가를 해줬더니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기형아들이 한 수십만 명이 태어나는 그런 탈리도마이드 사태라는 게 일어났을 정도라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FDA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속담 중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주는 게 다음 소더라도 안 잃어버릴 수 있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양한 동물 실험도 정말 많이 하고 태아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복용해서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기도 했거든요. 네. 해롭지 않다는 게 알려졌을 때는. 그래서 7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인 정보니까 그 정도는 믿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임산부분들이 뭐 그럼 A등급에 무슨 약이 있냐, B등급에 무슨 약이 있냐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내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 내가 임산부라는 걸 알렸는데도 처방을 해줬다면 이 리스트에서도 A등급, B등급 특히나 안전한 것들을 골라서 해줬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너무 거부감을 갖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아이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도 좀 저는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늘 마음이. 그래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들 그래도 알고 있으면 마음 편히 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약은 아마도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다 상비약으로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타이레놀이 제일 유명한 약이죠. 네. 이제 어느 시기에 먹어도 타이레놀은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두통이 있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그 열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타이레놀 집에 있는 거 드셔도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해열제다 보니까요. 네. 이제 우리가 감염이 발생했을 때 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이 날 때도 있지만 근데 감염이 있을 때 내가 열이 난다고 해서 타이레놀 먹고 열이 잡아지면은 이게 감염 때문인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뭔가 감염을 늦게야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제 병원 가셔서도 제가 열이 있어서 그냥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열이 내려간 것 같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네. 꼭 해주셔야지 의사 선생님도 진단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면은 한번 꼭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두 번째로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항생제들도 임신 중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항생제라고 하면 보통 항생제 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임신 중에 이제 임산부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염이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본인에게 물론이고 아이한테도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페니실린 같은 굉장히 오래된 항생제지만 이런 것들은 B등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고 감염을 잘 잡아주는 게 오히려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같이 지킬 수 있는 거라서 만약 병원 갔는데 항생제를 처방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제일 골라준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위장관 약물입니다. 이거는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네. 이제 여성분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평소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은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임신하시면 또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변비약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아이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산모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더라라는 게 밝혀져서 그런 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도 나는 변비 때문에 뭔가 화학약품을 먹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날에 먹고 물이랑 같이 많이 먹고 자면은 이제 뱃속에서 이제 조금씩 불어서 부피가 커지는 그런 종류의 식물성 변비약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안전하게 그냥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저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걸 꼭 참는다고 대신에 아이는 더 건강해지는 이런 제로섬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아플 때는 꼭 진료받고 처방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특히 임신 초기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거는 저희가 임신을 세 분기로 나누거든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누는데 1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태아가 착상하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 좀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유산이 가장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실은 그런 약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도 유산이 잘 되는데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나 약 먹었더니 유산했다라는 이런 정보를 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남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있는데 뭐 약 때문에 특별히 더 유산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기에는 원래 좀 불안정한 시기라서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산부들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입덧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럴 때 근데 약이 아까 입덧 약 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또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탈리도마이드 이게 그때 만들어졌던 약은 입덧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새로 만들어낸 거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약에 네. 들어있는 그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서 조합한 새로운 입덧약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전문의약품이라서 의사 선생님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요. 그래서 네. 뭐 성분 이름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독시라민이라는 이제 이거는 A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안전한 항히스타민제인데 우리가 아직도 사실 입덧을 왜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신 초기에 우리 임신 테스트기 하면 이제 HCG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걸 검사하는 그 테스트인데 그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면서 좀 몸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그냥 후각과 미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일반적인 음식에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다. 또 세 번째는 그냥 위장관이 너무 이렇게 좀 임신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구역이나 구토감이 일어난다. 뭐 아무튼 이런 정말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어지럽고 메스꺼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항히스타민제가 멀미약으로 원래 쓰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을 좀 더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가 있으니 이걸 입덧약으로 써보자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약에 비타민 B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비타민 B를 먹었더니 입덧이 조금 줄어들더라. 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두 개를 조합해서 섞은 약을 팔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15년 정도쯤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아마 그 전에 아이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약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요. 이게 매일 입덧이 있으니까 그럼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다 보면은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한 달에 약값이 1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한 달에 약값 12만 원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입덧약도 그럼 좀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네. 다행히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그런 약들도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이제 확실히 아이를 가지려는 가족들도 약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참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엉뚱한 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건 분야에 있다 보니 저는 더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기간 중에 딱 2번 정도만 종합 초음파 이런 정밀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돈도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지원을 못 해줬었거든요. 작년 들어서야 겨우 좀 되긴 했지만 좀 이런 생활 밀접점 임산부 복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임신했을 즈음에 이제 내 딸, 내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약들 이런 거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건데 임산부가 평소에 안 먹던 무슨 엑기스 이런 걸 주면은 그게 오히려 임산부 건강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비타민 B 중에 있는 엽산이나 철분제 같은 이런 검증된 영양제를 선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임산부들이 혹시 들으셨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박한슬 약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의외의 분야들까지 참가해서 전 산업에 걸친 인공지능 기술 융합 그리고 혁신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에 더 살펴보죠.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CES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네요. 숫자만 봐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선 이제 CES에 저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CES 같은 경우는 150여 개국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 약 4,0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 전시 규모와 참가 기업 모두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실 이제 중국이 작년에는 참여를 많이 못했었는데 올해는 대규모로 참여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1,100개 업체나 참여를 했거든요. 예, 지난해 2배 수준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현대차,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양한 회사들이 약 60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개 기업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중국이 1,100곳, 미국이 700곳, 한국이 600곳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많은 숫자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기사에서 참 흥미로웠던 게 이번 행사 기조연설을 로레알에서 했다는 건데 로레알이면 뭐 화장품 만드는 그런 뷰티 회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CES에 간 것도 참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항상 뭐 전자기기 업체들만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달라졌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계 테슬라라고 하는 존디어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그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과 신기술을 이제 만나는 이런 거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로레알에서 과연 또 어떤 것들 때문에 기조연설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작년에도 약간 특이한 게 있었거든요. 뭐냐, 손과 발이 움직임이 힘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눈썹을 그리거나 혹은 이제 립스틱을 바를 때 좀 안정적으로 바를 수 있는 이런 로봇 메이크업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독특한 걸 또 만들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 프로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했더니 헤어드라이기예요. 근데 헤어드라이기인데 과거에는 이제까지는 항상 열로 머리를 말렸었죠. 근데 이 열이 아니라 빛으로 말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빛 이게 뭘까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열 코일과 이 열과 공기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건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레알 측에서 말한 거는 비가 온 다음 날에 태양과 이 바람이 말려주는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빛에는 이제 적외선 있잖아요. 그래서 적외선과 그다음에 강력한 이 공기 흐름을 따라서 머리를 말려준다. 이에 따라서 건조 시간도 기존에 대비해서 30% 이상 빨라지고 특히나 중요한 게 에너지 사용량이 또 31% 이상 감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드라이기를 많이 쓰진 않는데 제 딸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머리 말리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3분의 1 정도가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CES 2024 핵심 키워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매번 핵심 키워드가 뭐 5개, 6개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되게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매우 핵심이었었는데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뭐 AI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좀 어색해졌어요. 왜냐? 모든 기업들이 모든 카테고리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합쳐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자동차와 뭐 가전, 뭐 뷰티 아까 얘기한 것이나 네. 혹은 소매 산업까지 전부 다 이제 영역이 넓히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올해는 중요한 키워드가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CES에서는 사실 모든 분야가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에서는 이제 고도화된 AI와 챗봇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가 일일이 목적지를 이제 위치를 딱딱 찍지 않고 네.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기존 저장돼 있는 뭐 우리 집으로 해줘. 그럼 우리 집은 뭐 주소가 여의도 어디다. 네. 저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챗 GPT 같이 말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에 나오던 거죠. 그죠, 맞아요. 영화에 나오던 건데 이제는 실제 이제 가능해졌다. 왜냐, 뭐 작년 한 해 동안 챗 GPT로 해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네. 이게 이제 자동차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쇼핑에서도 생성형 AI가 이제 또 들어가요. 월마트 또 국내에는 없지만은 미국에 있는 이 마트 같은 경우는 이 마트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상품 검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상품 검색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 축구 관람 파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제품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감자칩. 편리하게 했는데요. 맞아요. 뭐 감자칩이라든지 치킨, 음료, 뭐 90인치 TV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한 카테고리로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공감지능이란 것들을 또 만들게 됐어요. 이게 뭘까라고 하면은 네. 사실 LG전자는 대부분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 회사에다가 이 제품에다가 전부 다 이제 AI가 붙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인공지능이 바로 어떻게 적용될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주력 산업들 뭐 일상의 모든 분야에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쇼핑, 뭐 머리도 말리고. 맞아요. 근데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살펴주시면 좀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분야를 나누면은 사실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많아지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AI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 기업인 인바디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바디 체크할 때도 항상 체크를 하면은 현재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현재 네.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미래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이 좀 쪘지만은 제가 이제 인바디를 재면은 앞으로도 계속 살이 찌겠다. 혹은 앞으로 살이 점점 빠지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밝히게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분야, 한마디로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특이했던 거는 뭐 LG전자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챗봇 같은 뭐 애완 로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완 로봇을 네. 해서 진짜 미래의 삶이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따라오거나 혹은 뭐 사진만 찍어주는 기계들은 있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되는 거죠. 네. 네, 강아지들은 대화가 안 되지만 이거는 로봇이기 때문에 또 대화가 되는 로봇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호텔이라든지 리테일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제품들, 즉 이제 사람들한테 뭐 시식해 보겠어요? 시식해 보실래요?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로봇가 이제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모빌리티 분야예요. 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들만 사실 모빌리티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모든 회사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만드나 했지만 사실 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차량에 들어가는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제어하는 거예요. 뭐 시동을 켜줘. 예전에는 정확한 명령어를 지정을 했어야지만 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자연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써도 되는 거고 창문 열어줘 그럼 창문 열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차량과 이제 운행에 관련된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AI 비서를 또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CS 측에서 자동차 회사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신차를 공개하지 마라. 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신차를 너무 공개하게 되면 이게 CES가 아니라 오토쇼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관심이 쏠리게 되니까 네. 이쪽에. 그런데도 벤츠는 또 이를 깨고서 신차를 또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중요했던 건 사실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그 외에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좀 선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네. 뭐 LG에서도 뭐 자동차에 관한 무슨 기술을 내놨나 봐요. 네, LG 같은 경우는 처음에 LG 자동차 만드나? 왜냐면 예전에 LG랑 그다음에 애플이 만나서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네.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LG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워낙 또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예요.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뭐 특이한가라고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니까 그렇다 네. 보면은 차량 내부에서는 운전보다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한마디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상황이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대형 57인치나 되는 화면이 이제 차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운전 화면을 안 보는 거죠. 네. 네,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뭐 진화가 됐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를 뭐 선점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CES에서 되게 뭐 다양한 기술들이 공개가 됐겠지만 그래도 특히 인상적으로 보신 게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때문에 많은 뭐 주식도 영향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이제 제어를 한다든지 네. 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또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 다음에는 또 이 로봇 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이런 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챗 GPT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물건 집기라고 명령어를 쳤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챗 GPT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야, 오른쪽에 있는 물건 집어줄래?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 자연어를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네. 말을 따라 할 수 있다. 그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 움직임을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공개를 했어요. 네. 올해 한 해는 이제 메타버스도 큰 인기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쪽에서 어떤 걸 했을까라고 하면은 3D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자신의 키나 이런 것들 섬세한 설정을 걸쳐서 좀 현실적인 모형으로 좀 구현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앞으로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DJ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콘서트나 뭐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IT 하면 요새 탄소 중립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지구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뭐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넷제로라는 놀이동산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놀이동산은 뭐지라고 했더니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기념 그 컨셉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안에서는 뭐 수소 연료 전지로 운영하는 뭐 기차를 가지고서 뭐 운행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한다면은 뭐 도심 항공교통에서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네. 이 수소 연료라고 하면은 친환경 연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각 대기업들의 이제 총수들이 있잖아요. 뭐 네. SK의 최태원 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라든지 뭐 GS 그룹 회장님 뭐 LS 그룹 회장 등등 이런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또 이제 감상을 하고 네. 의견을 내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이번에 ACS에서 한국 기업들이 뭐 혁신상을 네. 대거 탔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받게 됐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또 크게 화두가 보니까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28개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16개가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대단하네요. 네, 탔습니다. 굉장하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수예요.
한마디로 이제 팔이 불편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로봇팔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가 깜짝 방문을 해서 약간 이제 이슈가 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보겠지만은 이런 비즈니스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이했던 거는 CS에 지드래곤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와 왜 왔을까라고 했더니 지드래곤이 소속돼 있는 이 소속사가 인공지능하고 이 메타버스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기술들을 보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기억나세요? 통행료입니다. 8363님 통행료, 8781님 통행료, 5411님 통행료.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7394님 통행료. 여긴 강릉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말할 때 아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무. 이 표현은 흔히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을 하지만 나,